이 흐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이미 같은 길을 걸어간 나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의 이야기가 자주 소환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현상이 과거 일본에서 거의 같은 순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두 나라는 또 완전히 같지 않다. 산업 구조도 다르고 사회 문화도 다르다. 하지만 구조적 저성장이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거울로서 일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자산 가격은 다시 튀어올랐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품은 터졌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길고 조용했다. 대폭락 이후 빠른 회복이 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신 정체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렸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라는 실험까지 했다. 이론적으로는 돈이 넘쳐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업은 돈을 빌리지 않았고 가게는 소비를 늘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현금을 쥐고 있었다. 금리는 더 이상 행동을 바꾸는 신호가 되지 못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성장의 본질이 드러난다. 문제는 돈의 가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재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특히 상징적이다. 일본에서는 집이 더 이상 불리는 자산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집값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했고 많은 지역에서 빈집이 늘어났다. 젊은 세대는 집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다. 필요하면 임대하고 필요 없으면 이동했다. 부동산을 통해 계층을 올라가는 사다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졌다. 큰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안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역동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혁신은 줄어들고 도전은 소수가 감당하는 일이 된다. 사회 전체가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일본의 경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저성장은 단순히 성장률 숫자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택 방식, 가치관, 삶의 목표 자체를 바꾼다. 그리고 한번 이 국면에 들어서면 빠져나오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재정을 아무리 투입해도 과거의 활력을 그대로 되살리기는 어렵다. 이제 이 시점을 한국에 대입해보자. 한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산 가격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 금리 인하가 나올 때마다 기대가 형성되지만 그 기대는 점점 짧아진다. 효과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일본과 완전히 같아질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다. 다만 비슷한 구조적 제약 속에 있다는 경고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이후에도 예전의 성공 공식을 놓지 못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믿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은 개인의 선택지를 좁히고 적응을 늦추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만약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개인의 생존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다리는 전략은 얼마나 위험한가? 일본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모인다. 성장이 느려지고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 무엇이 개인을 지탱해 주는가? 무엇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전략 속에 있다. 다음에서는 이 저성장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재설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과거처럼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잣대가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을 이해하는 순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구조적 저성장은 통계 속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세우며들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감각을 바꾼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소득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는다. 명목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월세나 대출 이자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다. 실질 임금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성장이 있었기에 개인의 생산성이 조금만 올라가도 보상이 따라왔다. 회사도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은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파이가 거의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군가의 몫이 늘어나려면 다른 누군가의 몫이 줄어들어야 한다. 제로섬에 가까운 환경이 형성되면 임금 협상은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된다.
회사는 임금을 쉽게 올릴 수 없고 노동자는 서로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계약직과 단기 고용이 늘어난다. 이는 기업이 냉정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다. 매출이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기업은 유연성을 택하고 그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안정성은 사라진다. 자동화와 기술 변화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많은 역할을 대체한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다르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경쟁에서 밀려난다. 저성장 환경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밀려난 사람들은 쉽게 흡수되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다. 사람들은 미래를 길게 계획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큰 소비 결정을 최대한 늦춘다. 이는 다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소비가 줄고 수요가 약해지면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악순환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이어진다. 누구 하나 크게 무너지는 장면은 없지만 모두가 조금씩 숨이 막혀간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집이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한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성장과 인구 감소 국면에서는 이 공식이 흔들린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일부 핵심 지역만 버티고 나머지는 서서히 관심에서 밀려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그 기억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소득 전망은 불확실하다. 젊은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부동산이 과거처럼 움직이길 기대하는 것은 다른 시대의 지도를 들고 현재의 길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이다. 상위 계층은 이미 충분한 자산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하위 계층은 오래전부터 어려움에 적응해왔다. 하지만 중산층은 성장의 과실을 전제로 설계된 삶의 모델 위에 서 있다. 안정적인 직장, 꾸준한 임금 상승, 자산 축적이라는 경로가 흔들리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불안으로 이어진다.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사회적 이동성도 함께 약해진다. 과거에는 노력과 시간으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환경에서는 그 사다리가 점점 사라진다. 교육과 경험에 투자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갈등은 깊어진다. 모두가 제 몫을 지키기 위해 더 날카로워진다. 이 모든 변화는 금리 인하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금리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이지 구조를 재설계하는 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책의 방향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저성장의 시대에는 그런 기다림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구조가 바뀌고 있는데도 개인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간극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까? 그리고 개인은 어떤 기준으로 생존을 설계해야 할까? 과거처럼 자산의 크기를 목표로 삼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성공 공식을 붙잡은 채 불안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제 시선을 한 단계 더 넓혀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간 나라들이 있다.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음에서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초기 균열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시선을 더 깊이 내려야 한다. 왜 금리라는 도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표면 아래에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맞물려 돌아가며 경제의 회복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부채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부채를 성장의 연료로 사용해왔다. 가게는 빚을 내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렸다. 기업은 차입을 통해 설비를 확장했고 정부 역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떠받쳤다.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가계부채는 이미 경제 전체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고 더 이상 부담을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빚을 더 낼 수 없다면 금리 정책은 힘을 잃는다. 대출 규제 역시 이 상황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대출이 늘었지만 이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벽에 막힌다. 이는 정책이 경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 풀면 위험해지고 유지하면 효과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물가와 경기의 어색한 동행이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안정되거나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비는 둔화되는데 생활비는 오르고 있다. 에너지, 식료품,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고 글로벌 공급망과 환율 변화는 비용을 계속 밀어 올린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진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이 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면 경기의 숨통은 더 조여진다. 정책 당국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과감한 처방이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에 그친다. 그 결과 체감 효과는 더 약해진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 동력의 약화다. 과거 한국 경제는 명확한 성장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세계 시장에서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워주는 제조업,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된 수출 중심 구조였다. 하지만 이 경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고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글로벌 시장은 분열되고 보호무역의 장벽은 높아졌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겹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 구조 자체가 바뀌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새로운 수요와 도전이 줄어든다.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혁신은 느려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를 강화한다. 부채가 많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킨다. 성장 동력이 약해지니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는 더 낮아지고 이는 다시 부채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든다. 금리 인하는 이 고리를 끊기에는 너무 약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적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몇 분기, 몇 년의 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구조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었고 산업 경쟁력의 변화 역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는 회복의 신호라기보다는 이 구조적 한계를 관리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가 믿어왔던 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안도 없다.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준비를 미루게 된다. 이제 이 구조적 문제들이 실제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차례다. 숫자와 지표의 변화는 결국 사람들의 월급, 일자리, 삶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구조적 저성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달 체감되는 현실이 된다. 그 현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다음에서 하나씩 짚어보자. 황금기가 끝났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지 않았다. 경제는 경고문을 붙여주지 않는다. 대신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일시적인 소음으로 착각한다. 금리를 내렸는데도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는 현상,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미루는 모습, 집값이 오르긴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은 흐름, 각각을 따로 보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동시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균열은 시작된 것이다. 가장 먼저 드러난 균열은 가계의 태도 변화였다. 과거에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대출 수요가 즉각 반응했다. 사람들은 빚을 내는데 두려움이 적었고 그 빚이 곧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대출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미 가진 빚이 너무 많아졌고 미래소득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도 지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 변화는 통계보다 먼저 심리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은 지출을 미루기 시작했고 큰 결정을 앞두고 시간을 끌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은 기다렸고 창업을 고민하던 사람은 계획을 접었다. 경제는 결국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그 선택들이 동시에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금리 인하는 더 이상 강력한 자극제가 되지 못했다. 약을 투여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와 비슷했다. 기업 쪽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계획이 자동으로 가동되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금리보다 수요를 먼저 본다. 금리가 낮아도 팔 물건이 없고 미래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설비를 늘릴 이유가 없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래서 기업들은 투자 대신 현금을 쌓아두거나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성격도 변했다.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향이 강화되었다. 겉으로 보면 고용률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이 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는 가계의 불안을 더 키우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초기 균열은 이렇게 서로를 강화하며 점점 넓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금리가 내려가도 예전처럼 전국이 동시에 들썩이지 않았다. 일부 지역, 특히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핵심 지역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조용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였다. 인구가 늘던 시대에는 어디에 집을 지어도 수요가 따라왔지만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오를 곳만 찾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외면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급격한 붕괴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경제는 여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뉴스에는 위기라는 단어보다 관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말에 익숙해졌고 근본적인 질문을 미뤘다. 왜 금리를 내려도 예전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 균열의 본질은 분명했다. 경제를 지탱하던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 인구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 이 전제들이 하나씩 약해지자 금리라는 도구의 힘도 함께 약해졌다. 문제는 여전히 같은 도구를 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때 나타난 또 하나의 신호는 정책의 태도 변화였다. 과거에는 금리 인하가 비교적 과감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이는 정책 당국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금리를 크게 내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물가 상승과 자산 왜곡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이 조심스러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다. 초기 균열은 그래서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였다. 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경제가 더 이상 그 신호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균열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은 이 초기 균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금리를 내려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 이번에는 효과가 없는가? 왜 예전 같지 않은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초기 균열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면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왜 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가? 그 답은 한국 경제의 깊은 곳,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 숨어 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면 금리 인하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그 자체였다. 인구는 빠르게 늘었고 도시는 확장되었으며 공장은 쉼없이 돌아갔다. 수출은 해마다 신기록을 세웠고 세계 시장은 한국 제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시기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성장의 레버였다. 조금만 내려가도 경제 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주저없이 투자에 나섰다.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늘리고 사람을 더 뽑았다. 투자한 만큼 수요가 따라왔고 수요가 있으니 매출이 늘었다. 매출이 늘어나면 다시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개인도 마찬가지였다. 대출 이자는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고 미래의 소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빚을 내는 행위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이 구조의 상징이었다.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경제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수단이었다. 인구는 계속 유입되었고 도시의 일자리는 늘어났으며 집을 사려는 사람은 항상 더 많아졌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졌고 그 대출은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큰 대출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시장을 밀어 올렸다. 이 흐름 속에서 부동산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만들어졌다. 이 황금기의 핵심은 성장에 대한 신뢰였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고 5년 뒤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전제가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다.
월급은 느리지만 꾸준히 올랐고 직장은 안정적이었으며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러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빚은 위험이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 쓰는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정책 역시 이 흐름을 강화했다. 정부는 성장을 전제로 재정을 운용했고 중앙은행은 경기 조절자로서 금리를 활용했다. 금리 인하는 일종의 스위치였다. 경기가 느려질 때 스위치를 내리면 다시 속도가 붙었다. 그때의 경제는 탄력이 있었고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튀어오를 힘이 있었다. 마치 고무줄처럼 당기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끝이 매우 서서히 다가왔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들이 쌓였다.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과거에는 기술과 품질만으로 앞서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국들은 빠르게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미 성공을 경험한 공식은 의심받지 않았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는 이때부터 나타났다. 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는 예전만큼 늘지 않았고 가게는 빚을 더 내는데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곧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체감되지 않았기에 경고음은 무시되었다. 과거의 황금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왜 같은 처방에 기대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절의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일종의 집단적 관성으로 작용한다.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해법을 찾는다. 하지만 경제는 기억을 존중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 황금기의 금리 인하는 성장의 가속 페달이었지만 지금의 금리 인하는 감속을 늦추기 위한 브레이크에 가깝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지도 위에서 현재의 길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예전에는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어려운가? 무엇이 달라졌기에 금리 인하가 더 이상 기적처럼 작동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황금기가 끝나고 나타난 초기 균열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균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발밑에 퍼져 있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든다. 뉴스를 켜면 완화, 회복, 반등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 단어들 사이에서 안도의 숨을 쉰다.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러 왔던 고금리의 압박이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말 이 금리 인하는 봄의 시작일까? 아니면 더 긴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의 착각일까? 경제는 늘 신호로 말한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쉽게 속인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을 보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의식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줄고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은 다시 투자하며 집값과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 공식은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고. 그러나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다. 모두가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구조적인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 지금의 금리 인하를 단순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선 뒤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다. 과거의 금리 인하는 성장하는 경제 위에서 작동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이미 지쳐버린 경제 위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금리는 원래 약이다. 통증이 있을 때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몸이 이미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약은 통증을 잠시 덜어줄 뿐 병을 고치지는 못한다. 오히려 통증이 사라졌다는 착각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금리 인하가 바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야만 했는가이다. 경제가 강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은 굳이 서두르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언제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필요는 대개 경제가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에서 비롯된다.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해지고 부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를 때 정책 당국은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받는 신호도 다르지 않다. 가계는 이미 빚의 무게에 눌려 있고 기업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한 채 투자를 미루고 있다. 겉으로는 고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를 다시 달리게 만드는 연료라기보다는 엔진이 멈추지 않게 겨우 유지하는 윤활유에 가깝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안심하는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대입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삶을 바꿔주던 시절이 있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몇 년 뒤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불어났다. 월급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랐고 경제 전체가 커지면서 개인의 선택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금리 인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황금기는 특정한 조건 위에서만 가능했다. 인구는 늘고 있었고 세계 시장은 열려 있었으며 한국 경제는 추격자의 위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빚을 늘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 전제가 무너졌다면 같은 처방이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그래서 불편하다. 표면적으로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고백이 숨어 있다. 정책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희망으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할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금리 인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곧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경제에서 기다림은 언제나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에서의 기다림은 사실상 후퇴에 가깝다.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공식이 다시 작동하길 바라며 멈춰 서 있다면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다. 만약 이번 금리 인하가 과거와 같은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 신호를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나온 황금기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시절은 왜 가능했고 지금은 왜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 지점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출발이 시작된다.